비가 오면 공사장은 보통 더 분주해집니다. 콘크리트가 마르기 전에 서둘러야 하고 장비가 멈추면 비용이 불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현장은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조용합니다. 크레인이 멈춰 있고 철근이 그대로이고 출입 게이트의 경고등만 깜빡입니다. 며칠이 아니라 몇 달이 지나면 풍경은 더 잔인해집니다. 곧 세계 최고를 외치던 현수막은 파래고 공장 부지는 잡초가 먼저 점령합니다. 중국이 지난 10년 가까이 반도체 자립을 외치며 쏟아부었다고 알려진 돈. 시장에서는 습관처럼 100조 단위라고 부르는 규모. 그 거대한 자금이 2025년을 지나며 붕괴 신호탄처럼 읽히기 시작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숫자는 늘 늦게 옵니다. 붕괴는 공장 바닥에서 먼저 시작되고 숫자는 그 붕괴를 뒤늦게 합산해 보여줄 뿐입니다. 이 기사는 누군가를 조롱하기 위해 쓰이지 않습니다. 시진핑이 눈물 흘린다는 표현은 상징입니다. 한 국가가 국운을 걸고 밀어붙인 전략이 기대한 속도로 움직이지 않을 때 그 부담이 정치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순간을 말합니다. 진짜로 중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의 균열이 만들어낸 빈자리를 지금 누가 가장 빠르고 안정적으로 채우고 있는가? 그 질문의 답이 바로 기회는 한국으로 삼성전자의 독주라는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돈은 기술을 살 수 없다. 시간을 살 수 있을 뿐이다. 반도체는 외형으로 되는 산업이 아닙니다. 공장을 짓고 장비를 들여오고 사람을 데려오면 끝나는 게임이 아닙니다. 공장 안에서 매일 반복되는 미세한 차이를 표준으로 만들고 공정 변동성을 줄이고 수율을 올리고 고객 인증을 통과해 재현 가능한 생산으로 굳히는 산업입니다. 이 과정은 돈을 먹습니다. 하지만 더 많이 먹는 건 시간입니다. 국의 반도체 프로젝트들이 흔들린 지점은 단순히 돈이 부족해서 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돈이 너무 크고 너무 빠르게 너무 넓은 곳으로 흘러간 순간부터 문제는 시작됐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런 현상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많아지면 반도체가 아니라 반도체처럼 보이는 것이 일어난다. 반도체는 복잡합니다. 그러니 외부에서 보기에는 공장 반도체처럼 보이기 쉽습니다. 대규모 투자 발표와 착공식, 화려한 렌더링 이미지, TSMC 출신 영입 같은 헤드라인은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반도체의 실전은 그 아래에서 벌어집니다. 설비가 실제로 돈다는 증거, 공정 데이터가 쌓인다는 증거, 수율이 개선된다는 증거, 고객이 인증했다는 증거. 이 네 가지가 없다면 화려한 공장은 그냥 큰 건물입니다. 중국의 일부 프로젝트는 바로 이 지점에서 무너졌습니다. 보이는 것은 거대했지만 증명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공장 외벽은 미래를 외쳤지만 공정은 오늘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붕괴의 첫 번째 축, 검증이 무너진 돈, 사기보다 무서운 것은 검증 부재. 중국 반도체 투자붐을 설명할 때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사기입니다. 하지만 더 위험한 것은 사기 그 자체가 아니라 사기가 가능해지는 검증 부재였습니다. 반도체는 기술 검증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검증이 느슨해지면 반도체 전문가라는 말 한마디로도 돈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반도체는 스타 한 명이 와서 해결하는 산업이 아닙니다. 실제 양산을 하려면 공정 엔지니어, 장비 엔지니어, 품질 엔지니어, 생산 운영, 공급망, 안전, 고객 대응까지 수백수 명의 조직이 필요합니다. 더구나 고급 공정일수록 개인의 전재성보다 시스템의 성숙도가 중요합니다. 공정은 반복으로 만들어집니다. 반복은 문화로 굳어집니다. 문화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돈이 너무 빨리 들어오면 시장은 느린 것을 싫어합니다. 기술은 느립니다. 반면 문서는 빠릅니다. 프레젠테이션은 더 빠릅니다. 그래서 투자 열풍이 최고조에 달하면 공장보다 프레젠테이션이 먼저 완성됩니다. 이때부터는 실적보다 스토리가 평가받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양산은 늦어지고 일정은 계속 미뤄지고 시장은 기다리다 지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단 하나의 질문만 남습니다. 그래서 팔 수 있는 집이 나왔나?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순간 프로젝트는 급속히 식습니다. 투자금은 남아도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미 소진돼 있고 남은 건 공사비와 미지급 채무 그리고 비어있는 라인입니다. 붕괴 신호탄이 터지는 순간입니다. 붕괴의 두 번째 축, 장비보다 더 잔인한 변수, 검은 액체, 포토레지스트. 대중은 반도체를 이야기할 때 장비를 먼저 떠올립니다. 특히 요광 장비, 특히 UV. 물론 장비는 핵심입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장비만큼 때로는 장비보다 더 치명적인 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바로 소재입니다. 그 중에서도 포토레지스트, 감광액은 반도체 제조에서 회로를 그리는 단계에 쓰이는 결정적 재료입니다. 잉크 없이 인쇄가 안 되듯 감광액 없이 요광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업계 관계자들이 자주 쓰는 내부식 표현이 있습니다. 장비는 뉴스가 되지만 소재는 생존이다. 장비는 가격도 크고 눈에도 띄니 뉴스에 자주 등장합니다. 반면 소재는 눈에 안 띄어서 과소평가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막히는 순간 공장이 멈춥니다. 공장이 멈추는 순간 그동안 쏟아부은 돈은 기술이 아니라 비용으로만 남습니다. 더 잔인한 건 대체의 어려움입니다. 고급 포토레지스트는 단순한 화학 제품이 아닙니다. 특정 공정 조건과 맞물려 최적화되고 고객 인증과 품질 표준을 통과하며 라인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파트너링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다른 제품으로 바꾸면 되지 않나가 쉽게 되지 않습니다. 바꾸는 순간 공정을 다시 맞춰야 하고 수율이 흔들리고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하며 그 과정에서 몇 할 경우에 따라 훨씬 더 긴 시간이 소모될 수 있습니다. 즉, 소재는 단지 공급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입니다. 공급이 흔들리는 순간 생산이 흔들리고 생산이 흔들리면 고객이 흔들립니다. 고객이 흔들리면 주문은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반도체 전쟁이 정치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납기와 품질로 결정되는 이유입니다. 붕괴의 세 번째 축, 멀티 패터닝, 대안이 아니라 비용 벌금. 최신 장비와 소재가 막히면 시장은 우회로를 찾습니다. 중국이 선택한 우회로로 자주 언급되는 것이 멀티 패터닝입니다. 구형 장비로 여러 번 반복 노광을 해서 미세 패턴을 구현하는 방식이죠. 겉으로는 기술적 돌파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다른 이름으로 불립니다. 비용 벌금. 비용이 늘어나면 시간과 비용이 같이 늘어납니다. 장비 사용 시간이 늘면 생산성은 떨어집니다. 변수는 많아지고 수율은 흔들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결국 만들수록 비싸지고 비싸질수록 고객은 더 보수적으로 변합니다.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느냐 보다 지속 가능하게 공급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질문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국은 가능과 수익 사이의 벽을 맞습니다. 첨단 칩은 만들수록 비싸지고 비싸질수록 고객은 검증된 파트너를 원합니다. 검증된 파트너는 장비 소재 공정 생태계를 이미 갖춘 곳입니다. 이 순간 기회는 한국으로 이동이라는 흐름이 시작됩니다. 공급망은 감정이 없다. 빈자리는 가장 준비된 쪽이 먹는다. 중국의 프로젝트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글로벌 고객들은 한 가지 행동을 합니다. 공급망을 다시 짭니다. 이건 애국심도 정치도 아닙니다. 제품이 안 나오면 매출이 안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객은 현실적으로 움직입니다. 업계에서 실제로 들리는 말은 더 냉정합니다. 정치적 논쟁은 뉴스를 만들지만 납기는 제품을 만든다. 고객은 결국 납기와 품질을 먼저 봅니다. 공급이 흔들리는 순간 고객은 불확실한 곳에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보다 검증된 곳에 물량을 몰아줍니다. 이런 보수화가 시작되는 순간 독주가 만들어집니다. 물량이 몰리면 투자 여력이 생기고 투자 여력이 생기면 기술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삼성전자의 독주가 단순한 운이 아니라 구조로 설명되는 이유입니다. 결정적 전환점, 고객의 심리가 바뀌었다.
미세공정에서 지속 가능성으로 삼성전자가 다시 독주를 이야기할 수 있게 된 전환점은 단순히 한두 건의 계약이 아닙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고객의 심리가 바뀐 순간입니다. 과거에는 누가 가장 미세하게 하느냐가 압도적 질문이었습니다. 지금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질문이 하나 더 붙습니다. 그걸 안정적으로, 오래, 꾸준히, 대량으로 해낼 수 있느냐. 중국 프로젝트들이 흔들리며 고객들은 깨닫습니다. 반도체는 의지로 생산되는 산업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생산되는 산업이라는 사실으로 시스템은 공정 표준, 품질 문화, 리스크 대응, 공급망 다변화, 고객 대응 체계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을 운영해 본 기업은 많지 않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랜 기간 글로벌 고객을 상대하며 이 시스템을 다듬어 왔습니다. 완벽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도 고객이 요구하는 기준의 언어를 이해하고 그 기준에 맞춘 운영을 해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공급망이 흔들릴수록 고객은 더 많은 것을 한 곳에서 책임져 주길 원합니다. 거래 구조가 부품 납품에서 솔루션 제공으로 이동하는 순간입니다. 이때 삼성전자 같은 종합 역량을 가진 기업이 다시 부각됩니다. 설계 협업부터 공정 최적화, 생산, 패키징 테스트, 품질 대응까지 한 번에 묶어 해결하려는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객은 복잡함을 싫어합니다. 공급망 리스크가 커질수록 더 그렇습니다. 단독 분석, 고객사가 내부에서 돌리는 마이너스 내줄 평가표, 여기서 갈린다. 여기서 이 기사만의 독점 디테일을 하나 꺼내보겠습니다. 특정 기업의 내부 문서를 봤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만 업계 관계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평가 프레임을 종합하면 실제 의사결정은 놀랍도록 단순한 네 줄로 수렴된다고 합니다. 수율 곡선이 올라가는가? 변동성이 줄어드는가? 이슈가 터졌을 때 대응 속도가 빠른가? 향후 3개월년의 로드맵을 믿을 수 있는가? 이 네 가지는 화려한 발표보다 강력합니다. 중국의 많은 프로젝트들이 여기서 반복적으로 점수가 깎였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최소한 이 기준을 글로벌 고객이 요구하는 언어로 맞춰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망이 흔들릴수록 삼성전자는 더 안전한 선택지로 올라옵니다. 평가표는 단지 파운드리에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AI 시대의 핵심 부품인 HBM까지 포함한 전체 공급망에서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결국 반도체 전쟁은 홍보전이 아니라 운영전이 됩니다. 일본은 소재를 무기화하고 중국은 막히고 한국은 학습했다. 전략 밀도의 차이. 중국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일본과 한국의 선택이 대비됩니다. 일본은 소재 장비에서, 한국은 제조 메모리에서 오랜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일본이 소재를 전략 자산으로 끌어안고 공급망에서 협상력을 키우려는 움직임이 해석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반도체 패권은 이제 한 나라의 공장만으로 결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재, 장비, 설계, 제조, 패키징, 테스트가 맞물린 생태계가 필요합니다. 중국은 그 생태계를 돈으로 단기간에 구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소재와 장비는 돈으로 사서 끝내는 영역이 아니라 시간으로 축적하는 영역입니다. 시간은 시스템이 있어야 기술로 바뀝니다. 시스템이 흔들리는 순간 투자는 공중분해처럼 보이고 공장은 멈추며 프로젝트는 좌초합니다. 반면 한국은 위기에서 학습해 왔습니다. 2019년의 충격은 한국 산업에 숙제를 던졌고 그 숙제는 공급망 다변화와 국산화, 품질 표준 강화라는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완벽한 자립을 말하기는 어렵더라도 한 번 맞아본 경험은 위기 대응을 현실적으로 만듭니다. 공급이 흔들릴 때 무엇부터 뚫어야 하는지, 어떤 우선순위로 움직여야 하는지, 어디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감각이 생깁니다. 이 학습이 지금 같은 공급망 재편기에는 더 큰 가치가 됩니다. 독주의 메커니즘, 중국이 흔들릴수록 삼성은 더 강해진다. 여기서부터는 역설입니다. 중국의 좌초는 단지 중국의 문제가 아닙니다. 고객에게는 리스크가 현실이 되는 순간입니다.
리스크가 현실이 되는 순간 고객의 선택은 보수적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보수적 선택은 대개 시장을 더 집중시킵니다. 집중은 독주를 만들고 독주는 다시 격차를 만듭니다. 왜냐하면 물량이 몰리면 투자 여력이 생기고 투자 여력이 생기면 시설과 인력, 공정 안정화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정이 안정되면 변동성이 줄고 변동성이 줄면 고객 신뢰가 더 커지고 신뢰가 커지면 더 많은 물량이 들어옵니다. 이 선순환은 한번 돌기 시작하면 쉽게 멈추지 않습니다. 중국발 붕괴 신호탄, 이한국,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에게 기회가 되는 구조적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끝난 게임은 아니다. 삼성 독주가 구조적 우위가 되려면 이 지점에서 가장 위험한 결론은 중국이 흔들렸으니 한국이 영원히 이긴다, 입니다. 중국은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내수 시장이 크고 정책 의지가 강하며 느리더라도 전진하는 분야도 존재합니다. 무엇보다 중국은 실패를 받아들이는 속도보다 재도전을 반복하는 속도가 빠른 국가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독주가 단기 반사이익이 아니라 구조적 우위가 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신뢰는 매 분기 다시 평가됩니다. 한 번의 성공이 다음 세대의 성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고객은 다음 공정, 다음 제품, 다음 공급 계획에서 같은 수준의 확실성을 요구합니다. 둘째, 생태계가 따라와야 합니다. 파운드리는 혼자서 못 합니다. 패키징과 테스트, 설계 협업, 장비 소재 파트너와의 최적화가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공급망 전체가 흔들리는 시대에는 한 기업의 능력보다 한 생태계의 안정성이 더 중요해집니다. 인재와 문화입니다. 반도체는 결국 사람이 합니다. 수율은 문화 없이 오르지 않습니다. 실패를 데이터로 축적하고 개선을 반복해 표준으로 만드는 조직 문화가 없으면 어떤 장비도 결정타가 되지 못합니다. 이 세 가지를 지속적으로 충족시키는 기업만이 독주를 정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결론, 중국의 133조 붕괴 신호탄이 만든 빈자리, 한국은 운영으로 메우고 있다. 중국의 대규모 반도체 투자붐은 돈으로 기술을 살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답은 냉정합니다. 돈은 기술을 살 수 없습니다. 돈은 시간을 살 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시간은 시스템이 있어야 기술로 바뀝니다. 그 시스템이 흔들린 순간 투자는 콘크리트 구조물로 남고 공장은 멈추고 프로젝트는 좌초합니다. 바로 그 순간 기회는 한국으로 이동합니다. 한국은 이미 시스템을 운영해왔고 그 시스템 위에서 삼성전자는 다시 독주를 시작할 조건을 확보합니다. 중국의 흔들림은 단순한 실패의 뉴스가 아니라 공급망 재편의 신호탄입니다. 신호탄이 울리면 고객은 움직이고 물량은 이동하며 승자는 가장 준비된 곳이 됩니다. 지금은 전환점입니다. 중국이 어떤 속도로 다시 따라올지, 어떤 우회로를 찾을지, 어떤 방식으로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돌파할지는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반도체 전쟁의 흐름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술을 가진 자가 웃는다. 기술은 하루아침에 살 수 없다. 삼성전자의 독주는 그래서 운이 아니라 시간, 과운영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한국은 이 기회를 단지 한 번의 독주로 끝낼 것인가? 아니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구조적 우위로 굳힐 것인가? 그 답은 다음 공정, 다음 고객, 그리고 앞으로의 3년에서 결정될 겁니다.